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5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를 현재 100%에서 90%로 줄이고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H의 택지 공급을 줄이고 분양시장의 이상 과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올 2분기 가계 빚이 1,25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54조 2천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은 1,257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7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 2,432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고 해양수산부가 25일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항만 물동량 가운데 수출입 화물이 1억 289만 톤, 연안 화물이 2,144만 톤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올해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세계 청년 실업률이 3년 만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전망했습니다. ILO는 15세부터 24세 실업자가 올해 7,1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2.9%에서 올해 13.1%로 올라 사상 최고였던 2013년에 13.2%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주택시장도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날 새벽이면 열리게 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앞서 미국의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국내 증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행보가 목요일인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계부채가 1,25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응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줄이고 집단대출 보증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03% 정도, 0.05% 오르면서 2,044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2,041포인트 정도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 저점이 2,035포인트로 21선 가까이 밀렸다가 21선 이탈하지는 않은 채 낙폭을 줄이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이 2,045포인트였고요. 현재 지수도 그보다 조금 못 미친 2,044포인트로 0.05%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도 엇갈리는 하루인데요. 외국인이 지난 3거래일 동안 소폭의 매수와 매도를 오가다가 오늘은 3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크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3,244억 원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2,400억 원 가깝게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현재 184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 현재 0.45% 내린 68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소폭 올라서 688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강 후 약입니다. 바로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행보와 마찬가지로 변동성도 굉장히 적게 나타나면서 낙폭도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현재 지수는 68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어제는 한 50억 원 정도 매수했었는데 오늘은 68억 원 정도 반대로 다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443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김도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양시장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장인데요. 조정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16일 고점이었죠. 2.63포인트 이후에 좀 하락세고요. 지속해서 들어왔던 외국계 자금이 다소 좀 소강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뿐만 아니고 오후장에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내일 밤이죠.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 바로 하루 앞두기 때문에 좀 심리 측면에서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우선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각으로 26일부터 28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색깔 드러내기가 한창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투표권이 없는 위원까지도 연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윌리엄스 총재는 11일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강조했었고요. 지난주 18일에죠. 9월 인상까지도 시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너무 늦으면 경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도 페드의 모든 회의가 역할을 해야 한다. 즉 9월 FOMC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발언은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인데요. 앞서 살펴본 연준 위원들의 멘토와 함께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달러와 강세, 원화 약세 등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 환율 역시 1,100원 밑으로 내려갔던 달러 환율이 이번 주 들면서 1,200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태고요.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아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잭슨홀 미팅과 환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이 가운데 어떤 점이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아무래도 눈앞에 닥친 잭슨홀 미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옐런 의장 연설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잭슨홀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특히 2년 만에 연준 의장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옐런 연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옐런 의장은 연설을 통해서 당분간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할 것으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미국의 경기 개선과 미달러와 강세 압력이 다소 좀 경감된 측면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즉 두 가지 양면성을 모두 내포하는 잭슨홀 미팅이다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투자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27일 0시에 발표가 될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향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더운 8월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9월인데요. 9월도 매크로 이벤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봅니다. 우선 9월 4일과 5일 사이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2월 상하이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과정, 그 속에서 일부 변화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정책의 공조인데요. 글로벌 공조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주요국들의 재정적자 확대 필요성과 수년간 지속된 통화정책에 대한 무용론, 이 두 가지가 접목되면서 글로벌 정책 공조의 흐름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변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개혁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이 타겟일 수 있습니다. 신흥국이 당면하고 있는 부담들이 G20 회담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특히 투자 입장에서 보면 온난화와 아니면 미세먼지 등과 결부된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인데요. 핵심은 중국 위안화 환율과 결부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군사적 외교 마찰이 있으나 이번 미국과 중국 회담은 경제 부분에 좀 국한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양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핵심은 미국 재무부가 바라보는 중국 위안화 환율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중국 위안화 환율의 수준,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위안화 환율 정책,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당장 다음 주면 9월이 시작이 됩니다. 환율도 주요한 변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9월 외환시장 어떻게 조망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환시장 그러면 뭐 주가지수도 물론 매한가지지만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도 외환시장 변동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드렸던 G20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글로벌 정책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9월 FOMC 이후에 미달러 강세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즉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원화 환율은 9월에도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의 원화 환율, 즉 달러와 환율의 흐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다만 미국 대선과 결부된 11월 이후에나 미달러와 강세, 원화 약세 압력, 즉 우리가 연초에 봤던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외환시장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염두에 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두원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연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 기조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슈 점검뿐만 아니라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모두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빅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증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가 현재 소폭의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흐름부터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불안하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그런 시기가 지금 딱 차트에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위에서 불안불안하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떠한 큰 방향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박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할 때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노란불의 지금 신호가 노란불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차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차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그 노란불을 보고도 엑셀을 밟게 됩니다. 굉장히 속도를 내게 되죠. 근데 앞차가 서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고요. 앞차가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차가 가든 안 가든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안전운전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장에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버리면요. 내려갔을 때는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안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있다면요.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다음 매수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조정받을 때 조금 사도 되고요. 다음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굳이 매수에 막 가담을 해가지고 네. 도박처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하다가 주식 그만 접을 건 아니기 때문에요. 10년, 20년 앞으로 장기간으로 투자를 매일매일 할 거라고 본다면은 지금 전략은 역시나 조금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워낙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할 건 없다. 다음 주에 이벤트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그때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주택 공급 줄이고 집단 대출 보증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가계부채 대책 방안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것은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뭐 종목이랑 관련이 네. 있는 게 없나요?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종목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곳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경제학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가계부채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부채가 누구의 부채냐라는 것을 조금만 공부한다면 서민의 부채구나.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망하겠다. 이제 경제 위기가 한번 오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요. 원금은 보장되면서 투자 수익률을 조금 월 1%씩, 월 5%씩 주겠다라는 이슈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한 사기꾼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금융 사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또 가계 부채들이 늘어나면서 무리하게 집을 사게 돼요. 무리하게 집을 담보로 사게 됩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올라갔다라는 이슈와 함께 제가 많이 봤던 이슈가 바로 그겁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빌려주겠다라는 은행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돈을 안 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인데요. 유보금이라고 제가 항상 재무 분석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게 최근 3년 새 엄청나게 올라서 몇백조, 몇천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게 돈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기업들 돈이 많은 주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이 많은 주체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집도 사고요, 주식을 사고요, 빚을 내서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민이라는 겁니다. 그 서민이 망할 때 누가 수익을 보냐면요. 돈이 많은 주체들이 수익을 보게 됩니다. 서민들이 파산할 때 굉장히 싸게 집이 나오게 되고요. 주식도 굉장히 싸게 나오게 되죠. 그때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유보금이 거의 한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빚을 내서까지 매수하고 집을 사고 해야 되나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이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향후 1년, 2년, 3년 안에 좀 큰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고 무리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큰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요? 폭락이죠, 폭락. 네, 폭락인데 이런 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아까운 자료인데 네. 어쨌든 지금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폭락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메뚜기 멘토 말이 맞았는데라고 열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걸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폭락 때, 이번에 브렉시트 때처럼 매수하겠지만요, 이번 브렉시트보다 더 큰 폭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이 위험하다. 우리 장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불안하고, 경제가 항상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마다 갈아엎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면. 10년마다 갈아엎어지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한번 올라왔었죠. 그러면 지금 2018년, 곧 2018년이죠. 그때 갈아엎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조금 안전하게 내 돈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가계부채가 높아졌다라고 할 땐 나도 부채에 가담하지 마시고 부채를 최대한 빨리 청산하시고 현금을 들고 다음 투자를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가계부채 심각한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향후 국내 증시 2, 3년 안에 하락장에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 업종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엔젤 사업 관련주, 육아 관련주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국가정책 조정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이 저출산 보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엔젤 산업 쪽은 박근혜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는 지난 대선에서도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도 역시나 이제 마지막 막바지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 하면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정말로 출산 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1인 평균
이렇게 결혼했을 때 자녀가 한 명을 낳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는 정말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게 머지않았다. 그리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결혼조차 하지 않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면은 정말로 앞으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모나리자라든지 제로투세븐이죠. 제로투세븐은 이제 애기들 옷을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왔었어요. 12%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쉬고 있는 모양이지만 차트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나갈 모습입니다.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머지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급등이 일어날 것이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이 거의 비슷한 차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테마가 함께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 가지 종목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내려왔을 때 사서 그냥 잊어버리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굉장히 네. 많이 올라가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저출산 보완 대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지요? 어느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는 건 사실 돗자리를 깔아야지만 네, 가능하다라고 어렵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네. 많이 터졌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목은 급등 그리고 상승 추세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상한가가 30%로 바뀐 이후로는요, 조금 변동폭이 높아지긴 했는데 기간은 짧아졌어요. 옛날에 15%대는 거의 한 달 내내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면 요즘에는 일주일 안에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는 정말 빨라야 됩니다. 정말 빨라야 돼서 손도 빨라야 되고요. 하루 종일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차트만 그리고 호가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실력이 없는 분들, 나는 차트도 잘 모르겠고 호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좋다니까 살란다 하시면은 접근하지 마세요. 물립니다. 굉장히 크게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짧게 빠르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한 20%에서 30% 조금은 크게 단기간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엔젤 산업 관련주들 단기적인 대응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관련 움직임을 짚어드렸었는데 성강통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가 나왔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쉬어갔다가 다시 달려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주저앉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선강퉁, 네,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 중국 관련, 네. 중국 관련 정책이라고 하죠. 중국 정책이라고 합시다. 자, 선강퉁은 조금 발음이 저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중국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웨이포트도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 슈팅이 빵 쳤다가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완리라는 중국 기업도 바닥에서 안 올라올 것 같으면서도 8%의 수급이 어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도 어제 역시나 15%, 22% 정도의 수급이 빡 붙었다가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국 기업들이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상태에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드 문제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정책이 펼쳐졌을 때 과연 이런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을 것인가라고만 본다면은 크게 수혜를 오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기대감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역시나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어떤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유혹할까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급등을 해야지 수급이 확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눈이 확 돌아갑니다. 왜냐? 다 재미가 없거든요.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횡보하고 안 가고 올라갈 자리에서도 안 가고 내 종목 죽을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종목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왜냐?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급 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중국 기업 투자한대, 중국이랑 뭔가 있대 하면서 개인들 꼬시기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지금 당장에는 조금은 반등,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추세가 꺾여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장기나 중기로만 본다면은 바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언제냐면요. 주가가 자기 방향 찾아갈 때, 상승이든지 하락을 찾아갈 때 얘들 바로 폭락을 하게 돼요. 바로 푹썩 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접근을 하시려거든 하루 또는 길어봐야 3일 이내에 수익권을 내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팔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굳이 접근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웨이포트만 하더라도요, 이제 웨이포트 종목을 조금 본다면은 상승 23%나 빵 올라갔었습니다. 23% 오늘 상승세 빵 치고 올라가서 오늘 8% 쪽에서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하루 만에 15%가 물린 거예요. 좋다 해서 상한가 또 들어가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괜히 15% 이상이 물려버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올라올까 말까 괜히 고민하게 되고요.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가정에 불화가 막 나타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괜히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관점, 하루 이틀 정도의 관점에서 들어가자. 그리고 차라리 이런 종목 말고 바닥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하셔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종목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급등하는 종목, 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켓몬고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가 어제 이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미뤄두는 결정으로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또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주들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가 이렇게 한국 지도를 구글에 보낼까 말까를 생각하다가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다 하면서 연기를 해버렸죠. 연기를 해서 60일 동안 최대 60일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2달 동안은 연기를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포켓몬고 테마가 조금 식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포켓몬고 테마로 엮여 있는데 9%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토탈소프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오늘 20%가량의 슈팅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무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슈팅이 터지면서 추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포켓몬고 테마의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고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 중에 게임 산업 테마들이 조금은 빠져나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M게임이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QS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살짝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IM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포켓몬 테마가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포켓몬고 구글 지도가 나가든 나가지 않든 죽지 않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종목은 이 테마 자체는 구글 지도 반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지도가 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테마, 그리고 안 한다고 해도 조금 쉬다가 다시 올라갈 테마예요. 6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조금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VR, AR 그리고 포켓몬 관련 테마줄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네. 거기다가 사물인터넷인 IoT, 스마트카 등등 전자산업종이 아무래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급등주 그리고 주도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강력한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켓몬고 관련 테마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조금 내려오면 사야 돼요. 내려오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조금씩 사놓으면은 수급이 돌고 돌면서 내 종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켓몬 테마는 한 10종목 내지 5종목 안에서 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수급 들어올 때 타서 먹고 나가서 또 다른 종목 또 계속해서 먹고 한다면은 포켓몬고 테마 하나로만 수급 계속해서 즐길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지도 반출 여부가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라는 것은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는 말은 계속해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증으로 오늘 이미지스 토탈소프트가 오후장에도 10% 이상 수익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역시 포켓몬고 테마는 죽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파인 디지털의 움직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글 지도 반출 허가가 연기됐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었고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상태인데요. 이 종목의 움직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제 반출 허가를 연기한다고 하니까 파인 디지털이 이제 파인 드라이브라는 내비게이션을 만듭니다. 파인 네. 드라이브라는 내비게이션 저도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보기 편해요.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 업체가 왜 연기를 한다는데 올라갔냐?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지도를 안 준다 하니까는 파인 드라이브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수혜를 입는다. 야, 구글 안 주고 파인 디지털 너희가 다 해먹어. 그래서 너희가 포켓몬고와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싸한 이슈와 함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급등했다가 바로 꼬리 달고 내려가 버리죠. 이것은 보통 세력들이 많이 하는 장난질입니다. 장난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슈에 잘못 접근해서 지금 바로 물려버리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오늘 장 초반에는 19%까지 이렇게 빡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 보고는 3% 정도로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많이 터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굳이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나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빠른 종목들을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굉장히 단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다? 그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우가 되는 거죠. 항상 주워 터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은 조금 밀려 내렸지만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올라오지만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시간을 조금 두고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그 시간 너무 싫다 하신다면 지금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이거는 다시는 접근 안 해야지라는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겨보시는 전략 괜찮고 그것도 기다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나오시는 것도 더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파인 디지털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화두가 되고 있었던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의 엇갈린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포털 회사였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52주 신고가를 어제도 다시 한번 경신을 했었고 또 카카오는 52주 신저가로 행진을 이어가다가 어제 잠깐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 다시 또 하루 만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거의 경쟁사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죠. 카카오는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어플을 굉장히 점유율이 높게 독점적으로 거의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충분히 성장을 많이 해나가서 이제는 국내에서는 거의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업 분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우리한테는 사실 검색 포털 사이트로만 유명하지 이걸로 뭘 한단 말이지.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 정도 말고는 매출 구조가 있나 하는데 라인이라는 것이요. 외국에선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은 외국에서는 거의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어플이고요. 외국에서는 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라인이죠. 그게 미국에도 상장을 하고요. 일본에도 상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만 우리 국내에서만 봤다면은 국내에서 보는데 아이고 카카오톡 내 맨날 많이 쓰고 카카오 택시 많이 쓰고 카카오 드라이브도 쓰고 카카오 미용실이고 뭐고 내가 다 쓰고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내가 쓰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들 전혀 안 쓰고 있다. 지금 그래서 증거로 한번 본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종목별 투자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요, 거의 7월 29일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가치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반대로 이제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높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수급을 한번 본다면은 수급이 전부 다 매도세로 많이 돌아서 있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제대로 잡을 때까지는 다시 반등으로 올라오기까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횡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횡보 자리가 아마 8만 원대이지 않겠나. 지금 사서 기다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점유율만 믿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많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부터 8만 9천 원대까지는 횡보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적어도 향후 몇 개월에서 1년, 2년 사이까지는 횡보를 하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네이버는 이제는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자리인 88만 원 다 와 가는데요. 88만 원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반대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요. 지금 밑에 거는 카카오는 밑에서 올라가는 걸 기다린다면 이거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물량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 85만 원대, 지금 80만 원 이상에서는 물량 비중을 조금 꼭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중장기로 본다면 차라리 카카오가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단기적으로만 본다면은 네이버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장기는 항상 바닥에 싼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면은 바닥인 카카오, 단기적이나 조금 빠른 시일 내로 생각하신다면 네이버가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둘 다 너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진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일단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정도는 8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는 괜찮겠지만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가 낫겠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진해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면 부족 부분인 한 1조 원을 메우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로 부족 분의 일부분을 메워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은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오늘 한진해운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대한항공은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양 두 종목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한진해운만 아니면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진해운이라는 족쇄가 차여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자, 그래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한진해운을 빨리 정리해야지 주가가 제대로 찾아가게 되고 경영 정상화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우리 항공업계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죠.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진해운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근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은요. 역시나 돈을 더 준비해라. 그리고 한진해운 측에서는 돈을 더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슈를 한번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채권단에서는 6, 7천억 원대의 돈을 한번 마련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한진해운 측에서는 4천억도 너무 힘들다. 좀만 봐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해운업종은 한진해운뿐만 아니라 다른 해운업종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한진해운 말고 현대, 상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업종들이 다 비슷합니다. 한진해운과 마찬가지로 조선업종, 해운업종들은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역시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진해운 보면은 역시나 바닥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죠. 네. 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만 본다면요. 적금 넣듯이 접근을 해야 돼요. 적금 넣듯이. 이런 거는
싸지면 싸질수록 조금 더 탁탁탁탁 모아 나간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종목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우상향으로 바뀌게 되면은 역시나 이런 종목들도 세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바닥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한번 추세가 바뀌면은 우상향 추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강력하게 올라가니까요.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있다가 조금 뒤늦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바닥 종목들 장기로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금 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달 매달 조금 사 모으시면은 언젠가는 수익이 올라온다. 그 언젠가가 적어도 한 2, 3년 안에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한진해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조금씩 매집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한번 살펴볼까요?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잠정 합의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또 현대차 3인방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지난 7월부터의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 정도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더 가겠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단기적인 박스권에 갇히게 되겠느냐? 현대차와 기아차.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라서 네.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종목이죠. 13만 원 이하에서 적극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12만 원이 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인데 네. 저한테 그런 질문을 여쭤보시면 굉장히 야속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요. 다시는 안 올 가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잘 보세요. 지나고 나면 그래요. 차트라는 게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세요. 2009년을 한번 볼까요? 2009년에 보면은 4만원대가 왔었습니다. 4만원대로 이렇게 곤두박질 쳤어요. 8만원에서 7만원이 4만원대로 쭉 내려왔다는 거죠. 자, 이 현재 진행형 차트로만 본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4만원, 46,000원, 4만원, 46,000원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올라가더라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요, 앞길을 못 보니까 무서울 뿐이지 바닥입니다. 지금 뒤에 차트가 안 보여서 그렇지 올라갈 자리에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는 말은 굉장히 지금 다시 안 올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긴 하나 현대, 기아차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현대차를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인식은 저도 나쁩니다. 근데 기업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기업인데, 그리고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좀 내수 시장에 안 좋게 하고 해외에 좀 좋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인식 때문에 현대차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지, 기업적인 부분에서만 본다면 현대, 기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요, 굉장히 삼성전자 뺨칠 정도로 돈이 많은 기업이죠. 그렇다는 말은 엄청나게 건실한 기업인데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만 본다면은 기업 분석을 보더라도요. 현대차가 한 주당 자산 가치로만 본다면 24만 원입니다. 자산을 한 주로 나눠보니까 24만 원이다. 근데 지금 주가는 13만 원이라는 거예요. 13만 원. 근데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업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와는 어떻게 차이 나느냐 봤더니, 삼성전자는 한 주당 가격이 120만 원인데 지금 주가는 160만 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현대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자기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현대차는 다시 안 올 가격인데 뭐가 무서워서 못 사냐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방송에서 드리고, 뭐가 무서워서 못 기다리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락만 맛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자리는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오고 그때 살 걸 하고 후회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만 원 이하가 온다면 적극 매수, 그리고 12만 원이 되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슈는 분명 안 좋게 나옵니다. 목표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종목별 투자자, 지금 수급을 보면은, 안 좋다 이슈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도 많이 사고요. 연기금에서도 많이 사고요. 사모펀드도 하고, 기관이 지금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바닥 라인에서요.
이슈는 목표가도 낮추겠다. 현대차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걔들이 안 좋다고 지그가 뉴스 내놓고 지그가 사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더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13만 원대에서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현진 멘토님 8월 초부터 현대차, 기아차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ES를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많이 내려온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주 가운데 SK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볼까요? 국제유가 급락 속에 또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국제유가 자체가 워낙 가격의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정유주 마찬가지로 전망을 내리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가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뭐 재고니 뭐니 하면서 불안정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요, 애매하면 안 해야 돼요. 애매하면 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무단횡단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네.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안 하는 게. 제가 아까 노란불 이야기 말씀드릴 때도요. 앞차가 갈까 말까 생각이 든다면 안 가는 게 정답입니다. 안 가는 게 정답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상으로도 약간의 2014년 이후로 올라왔죠. 지금 네. SK이노베이션 차트만 보더라도 2014년에 8만 원짜리는 다시는 안 오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저 자리에만 저 자리를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자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자리.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오고 나니까 지금에서야 저 때 못 샀으니까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유가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하죠. 유가가 굉장히 불안한 이 와중에 정유주를 투자하는 것은요, 도박입니다. 진짜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동전 뒤집듯이 탁 잡아가지고 앞뒤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그냥 도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정유주는 이왕이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 다른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이 많은데 정유주가 불안한데 굳이 정유주를 사야 되나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리 사셨던 분들도요. 수익이 났다면 지금은 팔아야 되는 자리고요. 만약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본전까지 올라왔다 치더라도 팔아야 된다고요. 지금 자리에서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기다려서 바닥 라인에서 추가 매수해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수급만 살펴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요. 지금 고점 17만 원대 물렸던 분들이 올라가서 조금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구간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본전 회복하면 그때 당장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간밤에도 또 3% 가깝게 내리게 되면서 오늘 4% 정도 밀리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일단 접근하지 않는 쪽이 덜 불안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가 공략주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대전본부점의 오두현 대리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나무가라는 종목을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나무가는 2004년 설립된 카메라 모듈 제조 기업인데요. 작년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설립 초기에 노트북 카메라를 설계하고 제조하여서 지금까지 삼성과 LG 노트북에 탑재되는 카메라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생산 제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카메라 모듈, 그리고 무선 데이터 모듈, 3D 깊이 인식 카메라 모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선 데이터 모듈은 3월 인터넷 기술과 접목을 해서 다수의 글로벌 IT 기기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D 카메라 모듈은 2개의 카메라 렌즈 또는 IR 센서들을 사용해서 영상의 깊이 정보를 부여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3D 스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및 동작 인식 등과 기술과 접목을 해서 디스플레이 기반 IT 기기 업체는 물론 드론, 자동차, 로봇 등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매출은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이고요. 미래 성장 동력은 3D 카메라 모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경우 경쟁사보다 늦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사가 좀 뛰어난 기술력으로 다시 삼성에 선점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단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못한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서서히 각광받고 있는 VR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등의 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동사에도 관심이 좀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이 3D 카메라 모듈이 왜 기대가 되는지 한번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D 카메라 시장의 거대한 성장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의 개념이 점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진이나 영상의 저장 그리고 전송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눈을 대신하는 센서의 개념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D 카메라는 주변 사물과 상황을 인지를 해서 사람이나 인공지능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3D 카메라가 색감 정보에 심도 정보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에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포켓몬고로 인해서 화두가 된 VR 시장을 좀 예를 들어보면 3D 카메라 채택으로 동작을 인식하고 사람의 손이 조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 실측된 크기의 가구의 배치, 인테리어를 체험해 볼 수 있고요. 현실 세계와 접목된 증강현실의 형태의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3D 카메라 시장은 먼저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선점을 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3D 카메라 리얼 센스를 차세대 먹거리로 선포를 하고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CES에서 리얼 센스를 선보였는데요. HMD의 리얼 센스를 탑재해서 현실에서의 행동이 가상현실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드론에 탑재되어서 타겟을 쫓아다니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AR을 이용해서 작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모드 소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 배관 공사를 작업 중이라면 배관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레버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위험하지 않은지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구글의 경우는 탱고를 통해서 3D 카메라 관련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한 것과 비슷한데요. 탱고 플랫폼이 설계대로 작동하기 위한 작업이 완료되어서 개발자와 하드웨어 제조사가 탱고를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3D 카메라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3D 카메라의 시장이 빠르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사의 미래성장 동력이 3D 카메라는 조금 더 빨리 좀 만나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사의 이제 카메라 관련 기술을 보유하면서 글로벌 업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가는 글로벌 업체들과 다양한 3D 카메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TOF, 하이브리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3D 카메라를 개발을 해왔고요. 3D 카메라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기술력을 축적해온 결과물입니다. 과거 많은 업체들과 협업관계를 구축해온 것도 기술력 축적에 도움이 됐는데요. 동사가 애플에 피인스된 링크스 지분 3.1%를 보유하였으며 협력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 링크스는 애플에 인수가 됐고요. 동사의 지분은 지금은 매각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니에 피인수된 소프트 키네틱과는 소프트 키네틱 코리아를 합작사로 5대5로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동사와 함께 협력을 했던 그러한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로 피인수가 되고 있다. 그만큼 동사는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에서는 이제 듀얼 카메라를 비롯해서 센서가 여러 가지 탑재되는 카메라는 수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열이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나무가는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조 장비 및 테스트 장비를 내재화해서 경쟁 업체들 대비 수율이 높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 나무가가 3D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이 경쟁사 대비해서 앞서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출 동력이 되고 수익 동력이 됐던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약간 좀 부진한 사업이지만 앞으로 향후 커져가는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이 커진다면 동사의 성장도 함께 갈 수 있다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부유한 특허 현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RGB 이미지 및 깊이 이미지를 이용한 얼굴 및 손 탐색 방법, 그리고 3D 깊이 렌즈 초점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3D 카메라 신호 처리 시스템, 동작 인식 모듈 및 동작 인식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생체 인식이라든지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과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무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무가 연고점 86,000원에 비해서는 주가가 낮게 좀 형성돼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5월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 조금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을까요, 나무가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지금 밑에서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었고, 하지만 거기에서 최근에 글로벌 업체들이라든지 국내 주요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산업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드론 이런 쪽으로 본다면 지금 오늘 종가에 조금 매수를 하셔도 그리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전 고점까지의 그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목표가는 84,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63,000원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종가에 접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라는 판단과 함께 목표가 84,000원, 손절 가격은 63,000원으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대전본부점의 오디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0.01% 정도 올라서 2043포인트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해보죠. 오늘 출발 2041포인트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었고요. 장중 저점이 2035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 이 부분이 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부분입니다. 더 아래로 밀리지는 않고 바로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중 고점이 2045포인트였고요. 현재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09% 하락한 204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이 많이 실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3,5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2,676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 이어갑니다. 186억 원 정도만 소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 어제 하락하면서 최고가 랠리를 멈추더니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67% 정도 하락하면서 164만 2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 오늘장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누진제 개편 영향은, 완화 영향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8% 정도 오르면서 58,800원, 6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현대차는 0.7% 정도 강보합권인데요.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잠정 합의됐다라는 소식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이 2% 정도 오르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수혜에 따라서 15만 원 회복했다가 어제 잠깐 이탈을 했었죠. 오늘 다시 회복하고요. 네이버는 0.7% 정도 소폭으로 내립니다. 어제 바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크게 밀리지 않는다. 여전히 강하구나 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0.4% 상승, 현대모비스는 1.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볼까요? 예상 체결지수 0.59% 내린 68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자면 오늘도 좁은 보폭을 이어갔는데요. 688포인트 소폭 올라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여나갑니다. 683포인트 정도, 0.5% 정도 하락입니다. 수급 확인해 볼까요? 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는 소폭의 매수였지만 오늘은 100억 원 정도 매도고요. 기관 쪽에서는 333억 원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500억 원 정도 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짧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이 0.9% 하락이고요. 카카오는 1.7% 하락하면서 여전히 연저점 부근입니다. 로에는 0.13% 강보합권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양시장의 마감 상황을 문현진 멘토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2042.14포인트에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약간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2042.53포인트에서 점점 조금씩 체결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차트상 모습 그리고 뭐 지수상 모습에도 40포인트를 겨우겨우 꾸역꾸역 조금 지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수급이 역시나 기관이 조금 많이 사들이면서 사게 되었죠. 오늘 수급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개인은 186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세를 보였던 거에 반해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3,536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현금을 많이 가져갔다. 근데 기관이 안 사주면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기관이 지금부터는 조금 지수 방어용으로 사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급락이 이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역시나 현금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 조금 지지부진하게 끝났습니다. 뭐 삼성전자 0.8% 정도 하락했고요.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물산은 2%와 0.7%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 마지막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본다면 네이버가 1%대 조정을 조금 받아내는 모습,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가 1.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생명도 강보합권, 아모레퍼시픽은 2%대의 하락 보여줬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신한지주 그리고 LG화학, 기아차들은 대부분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조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0%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코스피는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끝까지 음봉으로 쭉 밀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683.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봉 흐름이 음봉으로 이렇게 뭐 꼬리도 없이 쭉 내려오게 되면 다음 날도 쭉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려가려는 신호거든요. 내려가는 신호가 매도세가 좀 더 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급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역시나 매도세가 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기관, 외국인 동시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개인이 매수하는데 도대체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물량은 거의 비슷한데 왜 도대체 개인이 사면 내려가냐 하는데요. 개인은 상당히 분산적으로 사고요. 뭐 이상한 종목을 많이 삽니다. 뭐 특징주라고 하면은 급등주를 좀 많이 사게 되기 때문에 지수 방어용으로 사지는 못해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고 내리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개개별로 자기 마음에 드는 종목을 사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지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카카오, 메디톡스, 그리고 CJ ENM, 로엔까지 대부분 보합권 내지 2%대 하락으로 보여줬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본다면은 바이로메드만이 약간의 빨간불을 켜면서 0.8% 정도 상승, 나머지는 1%에서 크게는 휴젤이 3.4% 정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오늘 4%대에 가까운 큰 상승 흐름,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3%대의 큰 흐름을 보여주었지만은 뭐 코오롱 생명과학은 1.24% 정도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케어제는 강보합권에서 조금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없는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조금 조심하자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양시장 마감 상황 어떠한지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의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큰 이벤트 앞두고 외환시장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부터 목요일장 현재까지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떨어지는 장이 이어지면서 결국 제자리 걸음인데요. 오늘장 외환시장 마감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15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간밤에 뉴욕 달러 인덱스가 0.26% 정도 상승했는데요. 달러 가치가 상승한 만큼 어제는 조금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4.68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게 된다면 최근에 달러가 약간의 약세다, 약간의 강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올해 큰 주기로 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5월달, 7월달, 6월달 그리고 8월달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달 같은 경우는 저점이 92였고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93.6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94.7 정도의 그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달러가 어느 정도 흔히 말 바닥에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달러 강세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향후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는 연준 인사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약 2% 정도 성장하고 실업률이 하락을 한다면 경기 조절적인 정책을 일부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바클레이스 은행 같은 경우는 9월달 금리 인상으로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내 최소한 한 번 이상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만약 투자 은행들도 의견이 분분한 게 9월 달에 할 거냐, 11월 달에 할 거냐, 12월 달에 할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월 달에 하게 된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정말 커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달러를 열심히 사 모으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시장을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1%는 안 되지만 0.87% 정도 빠져서 3,058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상해 종합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땐 조정이 있다고 보고요. 방정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점이 증시 강세를 제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북증권 같은 경우는 당분간 보합권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일 심천거래소가 증권사들한테 9월 말까지 결산공사 테스트 참여를 하도록 하고 기술을 개발을 완료해라. 그리고 11월 정도에 어느 정도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준비를 완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중국 증권사나 아니면 심천거래소 같은 경우는 성강tum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강tum 준비가 아마 완료되는 대로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시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같이 보합권에 있고 아니면 관망세에 있는 이 시점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보게 된다면 업종 중에서 건축업하고 부동산 업종의 마이너스 2.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지수보다도 2배에서 2.5배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이쪽 부분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IT나 전기전자가 상승했던 모습을 보인다면 상승할 때는 IT나 전기전자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건축업의 부동산 같은 그냥 무거운 재료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증시 투자하실 때 이런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을 보겠습니다. 어제 유가가 2.77% 정도 하락을 해서 46.77달러의 거래가 되는데요. 어제 결과적으로 11시 반에 발표되었던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했던 원유 재고가 250만 배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45만 배를 감소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 최근에
원유 재고 발표하는 추이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해서 감소를 했었고, 그리고 전저번 주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저번 주 전에 최근 3주 동안은 원유 재고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유재가 늘어날 때는 추세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가 급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감한 250만 배럴 감소하다 보니 유가가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 선물 투자하는데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란 정부가 다음 달 26일에서 28일 날 있는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산유랑 동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라크 총리가 산유랑이 정부의 시장 저율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 합의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유랑 동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40달러에서 49달러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조정을 받는다. 어제 이제 그런 장중에 만약에 46달러 초반을 터치하게 된다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한 100틱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바운딩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47불까지 온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매도를 쳐서 46달러까지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46달러를 깬다면 45달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5달러에서는 매도 치는 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조금 더 올라온다면 매도는 쳐도 되겠지만 향후에 45달러대까지 간다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쉬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유효하다. 계속 달러 ETF나 달러를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상각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심천거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상해 종합도 사 모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현재는 애매모호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47달러까지 올라온다면 매도 포지션 한 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김세용 멘토님과 함께 외환시장과 해외 선물시장 전략 쉽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미국 연준의 연례 경제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개최됩니다. 26일 열릴 옐런 의장의 연설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으로 오늘 현지 시각으로 27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0시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전 초점을 두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피치 연례협의 평가단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면담에는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피치가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무디스와 S&P가 모두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수준으로 높였기 때문에 피치가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7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발표하게 되고요.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현재 시각으로 25일 영국도 2분기 GDP 수정치 발표하고요. 일본에서는 내일 7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 살펴봤는데요. 내일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일정과 함께 내일장 전략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문현진 멘토님. 네, 일정을 보면 이제 잭슨홀 미팅이 아무래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잭슨홀, 이게 무슨 미팅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은행에 있는 총장들이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경제를 대해서 논하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까, 아니면 내릴까, 물가가 어떻게 될까, 말까, 그걸 굉장히 많이 논하게 됩니다. 네. 거기 이제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매파적이다, 비둘기 파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인상해야 된다라고 자기 의견을 강경하게 내치는 것을 매파적이다라고 하고요. 비둘기는 굉장히 평화적이죠. 조금 좀 순하게 하자. 우리 그냥 뭐 금리 인하해가지고 물가 좀 올려서 우리 좀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자라는 것이 좀 비둘기 파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증시와 어떤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전자산이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예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계 기관들의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증시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전체 시장이 올라가냐 전체 시장이 내려가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 있게 봐야지 내 종목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자기 종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냥 알아만 놓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잭슨홀 미팅만 조금 중점적으로 보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현금이 효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딴 게 필요 없고 수익 내주는 것도 필요 없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도 본전은 지켜낼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현금을 안 들고 있으면요. 물려버리면 마이너스 파란색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방송에서 무료 방송을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눈 밑에 이렇게 검게 다크서클이 생겨져 있고요. 그리고 파란 아우라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가족이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얼굴 낯빛도 좋고요. 좀 열정적으로 빨간빛이 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주식이 일상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조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좀 가족에게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갖자. 너무 주식만 얽매여 살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불안한 시장에서 굳이 현금을 막 다 투입해가지고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금 현금 빼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싸게 다시 사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일정은 다음 주 그리고 9월 초에 태양광 관련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산업 9월 초에 일어나는데요. 9월 초에 아시아 최대 규모로 태양광 산업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태양광 지금 SKC 솔믹스가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태양광 산업은 OCI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조금 관련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번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을 챙겨놓는 게 가장 든든한 전략이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시면서 바닥 종목 발굴 후에 중단기적인 접근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요. 다음 달 초에 태양광 관련한 그런 이벤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다음 주까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시면서 OCI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문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